안녕하세요. 나는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 살면서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죠? 오늘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두 명의 천재 철학자가 내놓은 정말 상식을 뒤엎는 파격적인 답변들을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에 이 세상에 물질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손에 쥔 스마트폰, 이 모든 게 사실은 텅 빈 거라면 그럼 나라는 존재는 대체 뭘까요? 벌써부터 머리가 좀 복잡해지시죠? 사실 이 질문은 근대 철학의 가장 큰 골칫거리, 바로 정신과 육체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내 생각이 어떻게 내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걸까요?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에 라이프니츠와 버클리가 정말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네, 바로 이 두 사람. 이들은요, 현실과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아예 물질 세계 바깥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답은 와, 정말 우리의 평범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정도로 기발합니다. 자, 그럼 먼저 라이프니츠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는 이 우주가 딱딱한 원자 덩어리가 아니라 셀 수도 없이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들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어요. 라이프니츠 철학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모나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말해요. 일종의 영적인 원자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나드에는 외부와 통하는 창문이 없다는 거예요. 각자 완전히 독립적으로 자기만의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세상 만물이, 심지어 돌멩이 하나까지도 다 이 모나드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재밌는 점이 나옵니다. 이 수많은 모나드들은 서로 직접 대화를 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갈까요? 라이프니츠는 이걸 예정조화라고 설명합니다. 신이 애초에 모든 모나드의 스케줄을 완벽하게 짜놓아서 마치 수천 개의 시계가 약속이라도 한듯 동시에 똑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발상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조화 속에서 즉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인간은 아주 특별한 모나드입니다. 바로 이성을 가진 모나드죠. 다른 모나드는 그냥 우주를 비추기만 하는데 우리는 우주를 비출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우주를 비추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주 전체를 내 안에 품고 있는 작은 우주, 즉 소우주인 셈입니다.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나는 거울이다 라고 아는 거울이라는 거죠. 라이프니츠에게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이 자기인식 능력, 성찰하는 힘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번엔 라이프니츠보다 어쩌면 한 발짝 더 나아간 훨씬 더 급진적인 세계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버클리입니다. 버클리는 아예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해버립니다. 현실 전체가 우리 정신, 즉 마음과 절대 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죠.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버클리의 모든 철학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에세 에스트 페리키피.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인식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여기 사과가 있다고 해보죠. 우리가 보는 사과의 빨간색, 둥근 모양, 달콤한 향기 이런 것들이 사과라는 물체에 원래부터 붙어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오직 우리의 마음이 인식할 때만 존재하는 일종의 감각 정보, 즉 관념에 불과하다는 거죠. 따라서 그걸 보는 마음이 없다면 사과의 색깔도, 모양도, 향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클리의 세계는 아주 심플하게 딱 둘로 나뉩니다. 세상을 지각하는 능동적인 주체인 정신, 그리고 그 정신에 의해 지각되는 수동적인 대상인 관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저 정신에 해당하고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관념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내가 눈을 감으면 내 앞에 있던 책상이 사라지는 건가요? 버클리는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이 세상 모든 것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지각하고 있는 궁극적인 정신, 즉 신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의 마음이 바로 이 세계가 계속 존재하도록 붙잡아주는 영원한 스크린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철학자가 생각한 인간의 모습을 직접 비교해 보면서 그 차이가 얼마나 극명하게 드러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간을 바라보는 두 거대한 관점의 정면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구조적인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라이프니츠의 세계는 수많은 독립적인 모나드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화를 이루는 뭐랄까 잘 짜인 거대한 오케스트라 같아요. 다원적인 세계죠. 반면에 버클리의 세계는 신이라는 단 하나의 거대한 정신 안에 모든 것이 관념, 즉 아이디어로 존재하는 마치 거대한 하나의 꿈과 같은 이론적인 세계입니다. 인간 정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이 이렇게나 달라요. 라이프니츠의 인간은 능동적으로 우주 전체를 자기 내면에 표현하고 그려내는 창조적인 예술가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버클리의 인간은 신이 보내주는 감각 정보라는 영화를 그저 받아들이고 관람하는 수동적인 관객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자유의지에 대한 생각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라이프니츠에게 자유란 신이 짜놓은 가장 완벽한 계획, 즉 최선의 길을 내 이성으로 깨닫고 기꺼이 따르는 합리적인 자율성입니다. 하지만 버클리에게 자유는 신이 보여주는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 그 자체를 의미하죠. 자유의 무대와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 두 철학거인의 어깨 위에서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과연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최종 요약표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네요. 라이프니츠는 내 안에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존재의 내적 자율성을 강조하고요. 버클리는 신이라는 절대자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의 신적 의존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각각 이성을 출발점으로 삼는 합리주의와 감각 경험을 출발점으로 삼는 경험주의라는 거대한 철학의 두 흐름을 대표하기도 하죠. 결국 이 모든 복잡한 논쟁은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이 세계가 독립적인 영혼들이 모여서 만든 거대한 네트워크 같은 걸까요? 아니면 하나의 거대한 신적인 의식 속에서 펼쳐지는 장대한 드라마 같은 걸까요? 이 질문은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디에 더 가깝다고 느끼시나요? 모든 것을 내 안에 품고 있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작은 우주인가요? 아니면 거대한 신성한 인식의 흐름에 참여하고 있는 소중한 한 조각인가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바로 여러분의 세계를 만들어 갈 테니까요. 오늘 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 잘 들어봤네요. 보통 이 부분이 이 철학을 배우면서 입문 단계에서 굉장히 이 철학 공부를 하는 것에 뭐라고 할까요?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철학은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그런 거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대표적인 구간 중에 하나이죠. 라이프니츠의 모나드 이론과 버클리의 의식. 사실은 존재하는 것은 의식이 전부다. 즉 정신이 전부다.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식자가 없으면 존재는 사라진다. 이런 말들 프레젠테이션 내용에도 나왔는데 그러면 앞에 눈으로 보고 있으면 사과를 눈으로 보고 있으면 있는 거고 눈을 감아서 못 보고 있으면 없는 거냐.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런 걸 철학이라고 떠들고 있느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대표적인 그런 구간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도 이 결론을 만약에 끝까지 밀어붙였던 라이프니츠와 버클리가 좀 이상하기는 해요. 저도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고 너무 이상한 결론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결론에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였던 것은 제 생각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교만함, 즉 평소
다른 여러 가지 요소에서 자신들이 보여줬던 그 명석함, 특별함, 논리적인 능력, 뭐 라이프니츠는 미적분을 발견한 사람이니까 엄청나죠. 거기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자신의 지적 능력에 대한 확신, 그런 것이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즉 지적 교만이 이런 굉장히 이상한 결론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은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 안에 우리가 굳이 배울 것이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면, 말하자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근원적인 존재의 근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대부분 물질을 떠올리죠. 원자라든지 원자, 더 작은 뭐 소립자나 스트링 티오리, 스트링 뭐 결국은 물질을 떠올리게 되는데, 경험론적으로도 그렇고 이성주의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가장 근원은 정신, 즉 영적 세계이다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면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어쨌든 계몽주의 시대의 경험주의의 대표적인 주자였던 조지 버클리라는 사람의 인간의 결론, 인간론의 결론, 말하자면은 의식이라는 신 앞에서 의식을 가진 대표적인 존재, 또 라이프니츠의 결론, 인간은 모나드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의 단위, 존재의 단위로서의 의식들이 이제 지적인 능력을 가진 특별한 모나드들로 이루어진 존재. 그래서 세상을 반추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존재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이제 계몽주의 시대에 풍미했던 그런 사고였다는 게 이제 재밌게 느껴지고요. 어쨌든 이것이 이상한 결론이어서 반짝 뭐 말하자면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다가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죠. 이 개념들을 해서 영감을 얻은 칸트가 독일 관념론을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철학은 칸트에 의해서 완전히 관론념 쪽으로 흘러가는, 완전히 새로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맞게 되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철학자들의 얘기는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그야말로 좀 심하게 말하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가 되는 그런 면이 생겼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때부터가 철학이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지식과 지혜를 얻게 해주는 그런 올바른 도구로 쓰여진다기보다는 몇몇 특별한 사람들의 지적 놀이와 같은 그런 요소로 변질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해 보는 면이 있네요.